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완승과 완패,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권은 재패했고 야권은 참패했습니다. 선거 막판의 여론조사 그리고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재보궐선거 12곳 가운데 11곳을 휩쓸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난 1995년 지방선거 실시된 이후에 집권여당이 가장 사상 최대 성적을 거둔 선거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반면에 보수야당은 길을 잃었습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죠. 과연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정치권에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1, 2부에서 선거 결과의 의미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경황이 없으셨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그래도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재보선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네네. 최종 투표율이 60.2%였습니다. 예. 이렇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제1회 그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23년 만에 이제 있는 일입니다. 네네. 역시 지난 대선 때 그 투표 참여 열기가 계속 이어진 그런 까닭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고요. 예. 어제 투표 종료 직후에 지상파 방송 3사가 이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맞다 틀리다 논란도 많았는데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출구조사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기초단체장 226곳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8, 한국당이 55, 민주평화당 6, 네네. 무소속 17,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제 14명 지금 오락가락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압도적으로 다 당선이 됐고,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가운데서 11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나머지 한 곳도 무소속이 차지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경북 김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석을 겨우 건진 그런 상황이고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으로 결판난 선거였다. 역대급 압승 또는 역대급 참패로 이제 기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수 침몰, 몰락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네요. 예, 결국에는 보수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제일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제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기초에서조차도 한 곳을 못 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 경우에 이제 참패 원인을 제공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제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글을 이제 SNS에 남기긴 했는데, 오늘 오후 지금 최고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서는 역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위도 못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머물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깨고 나와서 바른미래당 창당까지 하면서 강행을 했는데 출마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력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일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 전 대표는 어제 이제 패배를 확인한 뒤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할지를 고민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서 뭐 여지가 남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계 은퇴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뭐 일단은 지금 그 딸 설희 씨 대학원 졸업식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서 당분간 그쪽에서 뭐 차기 행보를 구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두 사람 모두 이제 이 선으로 물러설 것으로 보이고, 유승민 공동대표하고 박주선 공동대표도 일단 그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두 당 모두 지금 뭐 통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보수 정계 개편 논의가 양당 쪽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11석을 차지를 하는 바람에 네네. 의석수가 130석까지 좀 증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그 의석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네. 뭐 여전히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이제 범진보 표를 의석수를 다 합쳐 보면 사실은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그 비례대표 또 3인방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최대 지금 155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 예. 과반이 이제 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뭐 개혁 입법이랄지 또 공약 관련한 입법 사항들, 예산안 추경안 이런 거 처리하는데도 훨씬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앞서 언급한 이번 선거 여당의 압승의 의미 더불어민주당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좀 숙면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찍 잠을 깨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대승을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지역의 당선이 가장 좀 뜻 깊으셨나요? 아무래도 경남지사, 김병수 경남지사하고요. 예. 구미시장의 당선이 저 입장에서는 가장 감격스럽다고 할까요? 예, 네. 예. 이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자정을 넘기면서까지도요. 이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까 많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네네. 이제 경남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다 다녀봤는데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격차가 좀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심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당선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구미시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 네네. 유세차를 이제 유세를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나오셔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기도 뭔가 바뀌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표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주 그냥 박빙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같은 현장에서의 그런 느낌이 결과로 이렇게 딱 이어졌는데요. 이 압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반영된 선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예고하면서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누적된 실망감. 예. 그리고 그 누적된 실망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는 그 구조적인 부패 척결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셨잖아요. 무난히 당선이 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2등,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오랜 보수 정당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표를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공천 내홍을 적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이 두 사람의 어떤 공천 갈등, 여기서 빚어진 실망감, 이런 것들이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당으로 비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주어진 소임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좀 뭔가 쉼표가 잠시 쉬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역정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한 가지 또 다른 후보에 대한 궁금증은요.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논란 등등 네거티브 쪽으로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좀 막판까지 이제 갔는데요. 경기도민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경기도가 이제 다른 때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막판 스캔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그런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좀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캔들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결과 한 130석까지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가 과반 의석에 지금 20석이 모자라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1당 130석의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에는 20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소야대 정국을 그 어떻게 그 앞으로 돌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좀 숙고하면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연정에 대한 언급을 하시던데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고려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계 개편이 그 야당발로부터 시작될 것이지만 이것이 시간을 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양당 체제가 아니고 야당만 해도 지금 서로 색깔이 다른 야당이 굉장히 그 서너 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어느 당과 연정을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당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낼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집안 얘기 하나 여쭤보는 걸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8월에 차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 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런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선거가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되시면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민심 결과 계속 듣고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정당 역사상 이렇게 말이 필요 없이 모든 결과를 이렇게 이수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개표율은요 99.7%입니다. 거의 이제 100%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이고요.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2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49곳 그리고 한국당이 5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2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곳, 한국당 1곳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권의 역대급 압승 그리고 야권의 역대급 참패 이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보다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 사실 여론조사 결과하고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요. 큰 이변은 없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좀 한 줄 평으로 이번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무서운 민심이 예. 하루에 전격적으로 여당과 여당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넘겼다. 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그동안의 국정개혁. 네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국정개혁과 북핵 문제에 앞장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예. 야당을 향해서는 괴멸적인 참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없다라고 예. 하는 준엄의 민심이 적극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당초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높았잖아요. 60.2%나 됐는데요. 여기에 좀 전에 언급하신 민주당의 압승, 투표율과 지방선거의 결과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앞서 제가 적극적인 민심의 표현이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 선거였어요. 네. 대형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대형 이슈도 북한 문제가 선거일 당일까지도 싱가포르 소식이 더 궁금할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앞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예. 선거 해보나 만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가서 투표를 해본들 어차피 당선될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가서 투표해본들 어차피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사전 투표율이 20%. 전체가 60% 넘었어요. 예. 지난 총선 때보다도 투표율이 지방선거 더 높았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왜 적극적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네네. 민심이 적극적이었을까? 이거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 홍준표의 싸움이었어요. 예. 이번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완승과 완패는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홍준표의 싸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완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네네. 홍준표에 대해서만큼은 완패로 나타난 것이죠. 예. 그 싸움에서 다른 변수는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바른미래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바람에 결국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자초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아픈 쪽은 홍준표 대표 쪽의 참패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당장 야권의 정치 지형 재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야당 전부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분위기 그대로 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 협치와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엄중한 책임을 한 번 더 강화시킨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 야권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로 오늘 좀 물러나겠죠. 예. 당연히 물러날 것이고,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비대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진도 지휘를 해야 될 겁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진영을 짜서 거듭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후보가 물러나면서 이제 당 지도부를 다시 뽑아야 될 텐데, 예. 과연 뽑을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당분간에는 상당히 혼미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네네. 빠르게는 아마 다음 총선 2020년 4월에 총선이거든요. 네네. 총선을 좀 앞두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 당선인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당선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짧게 소감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송파을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또 다른 책무감을 또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행보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평화체제 한반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주셨는데요. 네네. 자라라는 그런 또 무거운 격려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송파을 주민들이 왜 배현진, 박종진이 아닌 최재성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 송파을 유권자들이 이 정치 의식 이게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런데 정치적 자존감도 높은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를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표출한 거고, 이분들은 국가 비전, 지역 비전, 또 정치 소신 이런 것을 두루 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를 주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예, 선거 전에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복귀하시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요? 저는 역시 국회 개혁 또 정당 개혁에 대해서 이미 제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거는 늦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고 또 집권당부터 이게 정당 혁신이 되면 야당도 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 결국 국회 개혁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한반도가 그야말로 평화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게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때론 비준할 것도 있고요. 또 예산이나 재정 정책, 또 법률까지 전반적으로 평화시대에 맞는 준비들을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그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도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좀 질문하시죠. 네, 최재성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박성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뭐 다 후보자들 다 그렇죠. 네네. 이번에 앞서 제가 평가를 하면서 사실 투표율이라든지 또는 전체 성패를 보면은 민주당의 완성이거든요. 이 완성의 중심에는 각 후보들의 물론 높낮이도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반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괴멸적인 응징,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볼 때 특히 이 자유한국당 이번에도 배현진 후보를 보내서 좀 민심과는 동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 많이 느꼈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름 이제 고민하고, 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서, 공천을 하고 출마를 시켰겠지만요. 네. 송파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정치적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 조금 이렇게 갖춘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또 그동안 여야 정치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역에 투영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존감에 조금 뭐랄까 훼손 비슷한 것을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한테 좀 점수를 주게 된 계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의원님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할 때 이제 국회 개혁 드라이버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또 더 독주로 나가지 않겠느냐. 국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은 야당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버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평화 시대에 다시 국회가 극한 대치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정말로 필요한 내실있는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협치라는 것이요. 네. 우선은 정당이나 정치 또 혹은 정치인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그는 협치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국회 선진화법이 집권 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한다거나 국회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사실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네. 선진화법이요. 그럼 이 선진화법에 맞게 국회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게 됐잖아요. 네. 과반수만 있으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선진화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원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주는 법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국회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뜻대로 한 게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도 국회의장 못 뽑고 있고요. 국회 공전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압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 체계에 맞게 국회 재관법도 좀 바꿔야 된다. 또 그거를 떠나서 여야가 국민께 요구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놓은 이제 공약 중에 국회 개혁과 관련된 건데요. 당선인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면 이 정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법들을 강제 이행케 한다든가 이런 의미의 국회 개혁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인 최재성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말이죠. 보수 재편, 보수 대개혁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당선인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무소속으로 참 어려운 일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민들이 왜 원희룡 지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겁니까? 참 어려운 여건에서 치른 선거인데요. 예. 그래도 도민들하고 진솔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돌아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무소속이 아니라 한국당 당적이었다면 결과가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마 그 정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힘들었겠죠. 네네. 자, 보수가 위기인데요. 지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4년 동안에 중앙정치, 사실 정치가 격변이 아닐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거든요. 네. 도정에 전념해서 제주에서 성과를 만들므로써 모든 길이 열려나가는 것이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수긍을 했고요. 그래서 도정에 전념하고 중앙정치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갈 테니까요.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뿐이고요. 네네. 제 도정에 전념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질문 좀 받아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평론 잘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아마 그 당정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에 희망이 없다 해서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볼 때 이제 바른미래당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게 됐던 어떤 그 정당에 대한 어떤 한계 또는 정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난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도 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갔는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정말 그 어려운 그 길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탈핵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황골 탈퇴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슬슬 그냥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현실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설익은 합당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선거도 망치고 아마 정당이 그 국민 속에 존립 근거가 없어질 거다. 계속 그런 의견을 내놨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탄핵의 결과가 나오고 지금 뭐 꼭 보수 진보다 뭐 특정 정당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라가 잘못됐던 걸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시대의 현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파고드는 그런 그 길을 비록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 가다가 그 성과 위에서 이제 정치 일정을 맞이해야 되는데 탄핵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지방선거 하려고 정치 공학적인 이합 집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겠냐 그렇게 봤던 거죠. 네. 예. 그럼 또 지사님 저희들이요 오늘 그 뭐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예, 당선인 한 분을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3선에 성공한 최문선 강원도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3선을 하셨습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당 3선 도지사가 뭐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선이면 참 대단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3선 얘기하면서 3선 의원 되시거나 그러면 3선 짬뽕, 3선 짜장면만 드신다고 그러는데 도지사님 짜장면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3선 짜장면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 그릇 먹겠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고요. 그 남북 화해 분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지역인데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평창에서 시작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높이 평가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우리 도가 도지사 1명, 시장 1명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그런 상황이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남북 평화의 시대에 아주 기대가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저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시죠. 네. 최문순 지사님 박상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그 최 지사님이 이제 그 평창의 평화가 이번에 선거에 크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영이 아니라 태풍급으로 휘몰아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강원도가 남북 평화체제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최문순 지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4년 동안에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혹시 구체적인 목표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제 분단된 지역이었고, 분단의 피해도 본 지역이었는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면은 저절로 우리가 이제 또 역시, 분단 시대의 전선이었듯이 평화 시대의 전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해북부선,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우리 강원도를 거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비롯해서 경원선이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채울 컨텐츠로서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속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을 뒤따라가고 또 우리 도에서 뒷받침해서 빠른 속도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남북 화해 무대에 힘입어서요. 강원도가 또 한반도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선 강원도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지역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시장 1등 이변은 없었는데 2등, 3등 이 의미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일지요? 이거 굉장히 크죠. 예. 실제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권 재편을 표방했었어요. 예. 이대로는 야권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야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야권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3등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이거는 역시 지금의 안철수 후보도 치기 어려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의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예. 라고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가는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의 힘도 안 됐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등을 하면서 아마 당분간 안철수 후보는 물론 본인이 나왔다기보다는 당에서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3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체가 큰 거거든요. 예.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막판까지 정말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이 아주 농축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제 이런저런 추문에 휘말리면서 혹시 판세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판세는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약점인 것이고 판세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집권당으로서 지금 야당 지사에 대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지 당선됐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막판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정치 행보는 상당히 험난할 것 같다. 생각보다 훨씬 큰 내상을 입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큰 정치를 해나가고자 한다면 여전히 변수가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문제를 깝깝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4년의 도중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가 걱정될 정도로 너무 깊은 내상을 입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정이 넘기면서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고 좀 손에 땀을 쥐는 결전지였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우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기반이 좋습니다. 군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경남지사도 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 비켜져 있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여기에다가 김경수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라고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그 지역에서는 기반이 없었거든요. 여기다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경남까지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응징의 바람이 거셌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집권당의 힘을 실어주자는 그 동력을 거기서도 살려냈다. 이런 측면에서 김경수 후보는 신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호 후보의 패배는 결정적으로 홍준표 대표 직전까지 경남지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민들의 반감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남지사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지역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늘 사퇴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사퇴의 문제를 이미 넘었다고 봐요.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게 했던 그 전략이라든지 기조라든지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괴멸적인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제로 베이스는 이대로 지도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인 김성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육참골당 내 그 정신으로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은 2년 뒤에 총선도 저는 굉장히 어려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8월 당권이 바뀌는데요. 어떠한 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권은요. 정말 이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분위기는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러면 당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싸움에서는 주류가 아무래도 힘을 받겠죠. 근데 주류에 딱히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주류 안에도 좀 경쟁을 할 것 같고 그 경쟁이 자칫해 버리면 비주류의 핵심 인물한테도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표 경선은 크게 보면 주류와 비주류. 주류 안에서는 주류의 핵심 누구 이 싸움을 놓고 상당 부분 아마 이합집산 또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혼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전개될 전국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